나이가 들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각종 질환들 참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심장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사망률도 높지만요. 치료비가 통상적인 암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도 건강이지만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게 심적으로 부담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부자 연구소에서는 심장 질환을 미리 준비해서 건강과 돈을 꽉 잡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이곳 알부자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무의 키를 갖고 있는 재무해결사 최동기입니다. 저는 심장외과 전문의 송현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큰일 났네. 나는 심장질환 보험 들어놔서 그것만 믿고 있었지. 아니 그러게 큰일이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최근 남편이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입한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어서 보장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보험만 더 꼼꼼히 제대로 가입했다면 괜한 병원비 지출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깝기만 합니다. 저희 남편처럼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정확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사연자분의 남편이 협심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지금 병원비 걱정까지 하게 된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심장질환 환자가 많은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도에 국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암 다음으로 심장 질환이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중풍 이런 걸로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으면 네네. 최근에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앞질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 모든 장기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이제 암인데 단일 장기에 딱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암보다 뭐 훨씬 환자 수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심장 질환이거든요. 예. 이렇게 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저도 그렇고 사연자분도 그렇고 협심증 또 심근경색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심장 질환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먹이 심장이면 심장이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피공급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네. 관상동맥에 노폐물이 쌓여서 피공급이 안 되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은 협심증이고요. 이게 피공급이 완전히 안 돼서 근육의 괴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육이 일부가 썩으면 그걸 갖다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심증보다는 훨씬 더 심한 게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둘 다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그렇죠. 속하나 완전히 다른 예.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좋습니다. 근데 보험을 보면 말이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니 안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아프고 지금 다 좀 걱정인 상황인데 이게 교수님 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런 그러게요. 용어가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의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는 없는데 아마 제가 유추하기에는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나면서 거의 천공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 판막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런 아주 복합적인 합병증이 있는 심근경색 질환을 갖다가 아마 지금처럼 중대한 심근경색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이 참 헷갈릴만 합니다. 어찌 됐건 지금 사연자 남편분은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장을 하나도 못 받게 된 상황이에요. 보험금 청구할 때 돼서 제대로 된 보장 범위를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뭐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험 약관은 하나의 그냥 메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분식집에 가면은 분식집 메뉴를 봤을 때 이 분식집에 판매하는 거 뭐 김밥 뭐 3,000원, 라면 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돼 있듯이 보험에도요 약관을 보시면 아 이런 질병을 보장한다라고 질병 분류 코드가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일반 보험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뭐 협심증이든 뭐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절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알아보는 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생생정보마당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같은 심장 질환이라도 발병률이 조금씩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장 질환하면 심장 질환의 반수는 사실은 판막 질환입니다. 나머지 반수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보험에서 커버가 많이 되는 거는 심근경색인데 심근경색은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보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같은 심장 질환이라도 발병률에 따라서 이 보험 보장 범위가 구분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뭐 심장질환 보장을 이제 준비하실 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3, 6 요거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 2? 369? 두유가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의 심장질환을 보장하느냐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면 심장질환 관련 3가지 보장을 보실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6가지 보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3, 6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이제 3가지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이제 6가지. 그래서 3, 6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심장 관련 보장을 이제 좀 크게 나눠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나뉠 수 있는데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을 가지고 계시면 협심증 보장은 받을 수 없고 그냥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 보장도 좀 보장받기 어렵게 보장이 많이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점검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셨어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교수님? 그 실제로 많이들 이 자세한 보장 범위 몰라서 괜히 교수님한테 막 한탄하고 막 그러시죠? 많습니다. 예. 많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예. 저도 몰랐어요. 대부분 맞아요. 실제로 수술 같은 걸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그 보험을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10분의 1 환자들밖에는 실제로는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런 부분은 참 의료진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연자 남편분은 이미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지만 뭐 유사한 경우에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협심증 환자가 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좀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최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사례자님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비 2,000만 원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협심증 진단을 받고 시술을 했을 때 최소 3,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테고요. 실제로 이 보장을 가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 보험료는 뭐 한 2, 3만 원, 1, 2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사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협심증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험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험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협심증 환자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급성 심근경색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네. 여기에 수술비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뭐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보다 좀 더 넓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는 보장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사마다 보장의 범위는 다르겠지만 뭐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뭐 심방조동, 그리고 뭐 심근막염 이런 보장들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암이나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보장들도 잘 챙기신다라고 하면 심장뿐 아니라 3대 질병이라고 부르는 암이나 뇌질환까지도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리모델링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교수님이 이제 보험 전문가 아니시지만 아니 저 지금 제가 이런 상태인데 보험 어떻게 들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예,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예 제가 만약에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네, 이걸 좀 더 심플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단만 가입을 하겠다. 아하. 그다음에 우리 심장질환에는 시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 안 하고 시술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스텐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시술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아하. 또 어떤 거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수술까지 받겠다. 사실은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험 설계를 해주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 모든 국민들 설명하는 분이나 그 혜택 받으시는 분이나 전부 다 아주 심플하게 될 것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맞아요. 좀 좋습니다. 어려운 이 부분이 두 있죠. 분의 말씀처럼 뭐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한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고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심장 질환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이 큰 건지 어떤가요? 유전적인 요인은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 식생활 습관, 뭐 운동하는 습관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원인 말고 기본적으로는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인병에 대한 원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고지혈증. 고지혈증. 다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 주변에도 그거 없으신 분들 없어요. 그 중에 뭐 한 두세 개 하나쯤은 또 안 있으실 수 겹치시는 있어요, 분들 정말. 없거든요. 네네네. 같은 조건이라도 얼마나 건강을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네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명언이신데. 뭐 나를 친구로 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재발률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발은 우리 심장 질환에서 스텐트로 만약에 시술을 하게 되면 5년 안에 그 재발할 확률이 한 30% 정도입니다. 심장 수술은 재발이 5년에 한 뭐 3%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는 그게 한 25대 1 정도의 비율이고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다 2.5대 1 정도입니다. 국내 그 치료가 유지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텐트보다는 수술이 좀 더 재발이 적다. 훨씬 적은 거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이 됐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돈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진단을 받으면 또 진단비가 또 나오나요? 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재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진단비가 또 지급되진 않는다.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비가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술을 하던 시술을 하던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만 가입하지 마시고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비도 반드시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관리법. 뭐 뻔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쌀을 야채 위주로 드셔야 되고요. 네. 본인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그거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 습관 바꾸는 것 중에는 유산소 운동을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유산소. 예, 항상 웃을 수 있게 생활하는 습관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생 얘기를 정보마당 보시면 될 것 이런 같아요. 습관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동기쌤 끝으로 심장질환 보험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후회하지 않고 잘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유의사항 있을까요?
심장질환에서 보장을 잘 받으시려면 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진단비만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보장을 잘 가입을 하셔야 이제 발병률이 높은 부정맥이나 협심증 보장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프고 나서 이제 보험금 못 받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미리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부자 연구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 걱정도 돈 걱정도 없는 해피한 인생을 사시기를 저희는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든지 좋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을 원하신다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연, 상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생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생생정보마당 검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이곳은 알부자 연구소.